괴팍한 교수. 1863년 5월 24일 일요일. 나의 삼촌인 리덴브르크 교수는 집으로 서둘러 돌아왔다. 예상보다 삼촌이 빨리 돌아오는 바람에 이제 막 점심을 준비하고 있던 하녀 마레테는 무척 놀랐다. 에그머니, 주인님이 벌써 돌아오셨어요? 일을 어쩌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2시도 안 되었잖아요. 삼촌은 성격이 급한 데다 배가 고픈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 한바탕 호통을 칠 게 분명했다. 마르테는 재빨리 부엌으로 자리를 피했다. 삼촌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조카인 나에게 소리쳤다. 악셀, 따라와! 나는 서둘러 삼촌을 따라 서재로 들어갔다. 여기서 잠깐 삼촌에 대한 소개를 하겠다. 삼촌은 독일 함부르크의 한 대학에서 광물학을 가르치고 있다. 삼촌은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강의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아까워하는 이기적인 학자였기 때문이다. 삼촌은 커다란 의자에 몸을 깊이 묻고 앉아 있었다. 두 손으로 책을 받치고 감탄하는 눈빛으로 여기저기를 살펴보았다. 정말 대단한 책이야. 훌륭하고 말고. 이런 일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었다. 사실 삼촌은 귀한 책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다. 삼촌은 시간이 날 때마다 구하기 힘든 책들을 찾아다니고는 했다. 이 책은 말이다. 오늘 아침에 유대인 책방에서 찾아낸 귀한 보물이야. 굉장하네요. 나는 억지로 맞장구를 쳤다. 싸구려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저 책 때문에 난리법석을 떨었단 말인가? 삼촌은 계속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다. 이것 좀 봐라. 정말 아름답지 않니? 그래, 정말 훌륭해. 그리고 이 제본 상태를 봐. 아주 쉽게 펼쳐져. 어디를 펼쳐도 그대로 있어. 하지만 닫으면 어떨까? 이것도 좋구나. 어디에도 빈틈이 없군. 이 책은 700년이나 지났는데 전혀 찢어지지 않았어. 아, 정말 대단한 책이야. 삼촌은 이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그 낡은 책을 펼쳤다 닫았다 했다. 나는 흥미가 없었지만 그래도 그 책에 대해 물어보는 척이라도 해야 했다. 그런데 그 책은 무슨 내용인가요? 이건 스노리 스툴로텐이 아이슬란드를 지배했던
노르웨이 왕들에 대해 쓴 책이야. 게다가 옛날 아이슬란드에서 사용된 룬 문자로 쓰여 있어. 룬 문자요? 그래, 룬 문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어야 하니? 나는 더 이상 대꾸할 말이 없어서 그만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때 책 속에서 지저분한 양피지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게 뭐지? 삼촌은 양피지를 주워서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 작은 양피지에는 알 수 없는 문자가 몇 줄 적혀 있었다. 옛 아이슬란드어가 분명한데 도대체 무슨 뜻일까? 삼촌은 여러 외국어에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니 이런 글자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했다. 그런데 삼촌이 쩔쩔매는 게 아닌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왠지 고수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시계가 2시를 알렸다. 주인님,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마르테가 서재문을 열고 말했다. 점심이라고? 먹을 시간 없어. 나와 마르테는 우라통이 터진 삼촌을 뒤로 하고 식당으로 갔다. 삼촌은 그깟 낡은 양피지 한 장 때문에 맛있는 식사를 포기했다. 나는 사랑하는 삼촌을 위해 삼촌목까지 먹는 게 조카의 도리라고 생각해 삼촌목까지 맛있게 먹었다. 식사가 다 끝나도록 삼촌이 식당으로 내려오지 않자 마르테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세상에, 주인님이 식사를 거르시다니.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내가 마지막 음식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 서재에서 큰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나는 남은 음식을 포기하고 서재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이건 분명 눈 문자야. 하지만 비밀이 숨겨져 있어. 내가 그 비밀을 반드시 풀고 말겠어. 삼촌은 여전히 인상을 쓴 채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러더니 나를 향해 다급하게 손짓했다. 여기 앉아. 그리고 지금부터 이 문자에 대하여는 알파벳을 말할 테니 받았어? 나는 곧바로 자리에 앉아 삼촌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기 시작했다. 그런데 도저히 알 수 없는 낱말들이 나왔다. 삼촌은 내가 받아 쓴 종이를 낚아채더니 뚫어질 듯이 바라보았다. 이건 아무문이야. 일부러 글자 순서를 바꿔서 의미를 숨긴 거지. 물론 나는 그 종이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삼촌에게
내 의견을 굳이 말하지는 않았다. 아무문과 책에 적힌 글자가 서로 달라. 그렇다면 이 책을 갖고 있던 누군가 암호문을 쓴 게 아닐까? 암호문을 쓴 사람은 누구이고 도대체 암호문에는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을까? 삼촌은 안경을 들어 올리고 책을 이리저리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속표지에서 얼룩처럼 보이는 작은 점들을 찾아냈다. 확대경으로 작은 점들을 살펴보니 희미한 글자들이 나타났다. 삼촌은 그 글자들을 보자마자 한 번에 알아차렸다. 아르네 사쿠누셈, 유명한 16세기 박물학자이자 연금술사야. 게다가 아이슬란드 사람이지. 삼촌은 의기양양하게 말을 이었다. 어쩌면 아르네 사쿠누셈이 놀라운 발견을 하고 그것을 암호 속에 감췄을지도 몰라. 아니, 분명 그랬을 거야. 틀림없어. 그럴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발견을 했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감추었겠어? 내가 과감하게 끼어들어 말했다. 삼촌의 상상력은 계속해서 불타올랐다. 그래서 내가 그 비밀을 밝혀내겠다는 거야. 이 암호문에 사용된 언어를 알아내면 되겠지. 사크누셈이 모국어로 글을 쓰지 않았다면 당시 문화인들이 널리 쓰던 라틴어를 택했을 거야. 라틴어가 아니라면 에스파냐,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그리스어 등을 차례로 시험해 보면 돼. 나는 이 수수께끼를 풀 때까지 먹지도 자지도 않겠어. 너도야, 악셀. 나는 아까 점심을 삼천무까지 먹어두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삼촌은 내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혼잣말을 계속했다. 이건 분명 라틴어야. 하지만 뒤죽박죽 섞여있지. 글자의 순서를 뒤바뀐 규칙을 찾아내야 해. 암호를 풀 열쇠만 손에 넣으면 해독은 식은 죽 먹기지. 그런데 그 열쇠가 뭘까? 악셀, 너는 알겠니?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물론 삼촌도 나에게 답을 기대한 것 같지는 않았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삼촌의 눈은 활활 불타고 있었다. 우리는 우선 낱말을 세로로 써서 대여섯 글자가 한 줄을 이루도록 하는 방법을 떠올렸다. 삼촌은 그렇게 해서 새로 만들어진 문장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다. 나는 삼촌의 입에서 훌륭한 라틴어 문장이 흘러나오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 대신 책상을 쾅 내리치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삼촌은 씩씩대더니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다. 서재에 남은 나는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삼촌이 언제 다시 돌아와 말도 안 되는 일에 도전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내가 없었다면 아마 불벼락이 떨어질 것이다. 집에 얌전히 있는 게 가장 안전했다. 나는 광물 표본을 정리한 후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다. 삼촌은 해답을 찾아서 돌아올까? 아니면 잔뜩 풀이 죽어서 돌아올까? 이런 생각을 하며 멍하니 내가 받아 쓴 글자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글자들 사이에 어른과 선생이라는 낱말이 보였다. 또 술에 아니다, 변하다 같은 라틴어도 보였다. 연관이 없어 보이는 낱말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숨어 있다는 말인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열심히 씨름했더니 머리가 아프고 눈이 따끔거렸다. 나는 듣고 있던 종이로 부채질을 했다. 팔랑팔랑 종이가 몇 번 눈앞을 지나갔다. 종이 뒤편이 내 쪽으로 향하는 순간 완전한 라틴어 낱말 몇 개가 내 눈에 들어왔다. 바로 분하구와 죽의 같은 낱말들이었다. 나는 무척 놀랐다. 삼촌이 말한 열쇠를 내가 찾은 것이다. 암호문 해독의 열쇠를 쥔 나는 글자들을 술술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너무나 흥분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마침내 흥분을 가라앉히고 심호흡을 한 뒤 종이에 풀이를 옮겨 적으며 차근차근 읽어 내려갔다. 맙소사, 다 읽는 순간 나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뭐라고? 여기에 적혀있는 일이 정말 일어난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안 돼. 삼촌이 알면 안 돼. 삼촌이 알면 분명히 똑같은 모험을 하겠다고 나설 거야. 그러면 절대 막을 수 없어. 절대로.
나는 흥분해서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하지만 삼촌을 어떻게 막지? 삼촌이라면 아무문 해독의 열쇠를 찾아낼지 모르잖아. 그렇다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겠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내가 쓴 종이와 사크노셈의 양피지를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난로 쪽으로 걸어갔다. 그것들을 불 속에 던져 비밀을 영원히 없애버릴 생각이었다. 덜컹. 그 순간 서재문이 열리고 삼촌이 돌아왔다. 나는 종이와 양피지를 다시 책상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삼촌은 의자에 덜썩 앉더니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러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펜을 들고 글자를 쓰고 지우고 다시 쓰는 작업을 시작했다. 132개의 글자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조합을 시도해 보려는 듯 했다. 그러면 아무리 적어도 133개 자릿수의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속으로 안심했다. 삼촌이 생각해낸 방법으로는 도저히 정답을 알 수 없고 암호를 푸는 유일한 열쇠는 이미 내가 찾았으니까 말이다. 삼촌의 노력은 결국 헛수고로 끝날 것이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다. 삼촌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열중하고 있었다. 나는 졸음을 참을 수 없어 소파에 기대어 잠들고 말았다.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다. 삼촌은 아직도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있었다. 충혈된 눈, 헬쑥해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 삼촌의 모습은 보기 딱할 정도였다. 그 모습을 보니 삼촌을 사랑하는 조카로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의 한마디면 삼촌의 고통을 사라지게 할 텐데. 아니야, 안 돼. 절대로 말하면 안 돼. 고민을 하던 나는 삼촌을 위해 말하지 않기로 마음을 다잡았다. 삼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비밀을 말하는 순간 삼촌은 분명히 몸을 떠날 것이고 아무도 삼촌을 말릴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삼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후회하기는 싫었다. 오후 2시가 넘었지만
삼촌은 여전히 일에 매달려 있었다. 이틀 동안 아무 음식도 먹지 않은 채 글자 맞추기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삼촌의 고집 때문에 나 역시 배고픔과 싸워야 했다. 배고픔은 나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다. 내가 아무 내용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 건 아닐까? 삼촌이 그 내용을 믿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저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하겠지. 설령 삼촌이 그걸 믿는다고 해도 내가 말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삼촌이라면 언젠가 암호문 해독의 열쇠를 찾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배를 굽는 게 아무 의미가 없게 돼. 결국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삼촌, 왜? 그 열쇠 말인데요. 열쇠? 무슨 열쇠? 문 열쇠? 그게 아니라 암호를 푸는 열쇠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삼촌은 내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낀 것 같았다. 처음부터 읽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하지만 끝에서부터 읽으면 영리한 사크누셋, 당신은 문장을 거꾸로 썼군요. 삼촌은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감격한 듯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는 서둘러 종이의 마지막 글자부터 거꾸로 읽기 시작했다. 이 서툰 라틴어 문장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7월 1일 이전에 스카르타리스 그림자가 떨어지는 스넬패스의 분화구 안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지구의 중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내가 이미 이룬 일이다. 아르네 사크누색. 삼촌의 얼굴은 기쁨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삼촌은 서지 않을 이리저리 걸으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안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몹시 흥분한 상태였다. 마침내 흥분이 가라앉자 나에게 물었다. 지금 몇 시냐? 3시인데요. 배가 고프군. 뭘 좀 먹자꾸나. 그런 다음 내 여행 가방을 꾸려다오. 뭐라고요? 물론 내 것도. 삼촌은 이렇게 말하고는 서재를 나가버렸다. 나는 머리를 맞은 듯 한동안 얼떨떨했다. 심지어 온몸이 떨리기까지 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삼촌을 막을 방법을 생각했다.
물론 과학적 논리로 반대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니 우선 배부터 채우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삼촌에게 말을 꺼냈다. 삼촌, 이 문서가 진짜라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뭐라고? 문서가 끼워져 있던 책을 못 봤니? 좋아요. 사쿠르 쌤이 이거 썼다고 인정하겠어요. 그렇다고 그가 실제로 탐험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거야 가보면 알겠지. 삼촌, 말도 안 돼요. 저는 살면서 스네펠스라는 곳이 어디인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삼촌은 친절하게도 아이슬란드 지도를 펼치며 대답했다. 여기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가 보이지. 거기서 피오르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반도가 나와. 반도 위에 보이는 산이 바로 스네펠스야. 아이슬란드의 화산 가운데 하나이지. 만약 그 산의 분화구가 지구 중심과 이어져 있다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이 될 거야. 하지만 이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어째서? 모든 과학 이론이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지표면에서 30m 내려갈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가요. 그렇다면 지구의 반지름은 약 6,400km니까 지구 중심의 온도는 20만 도가 넘어요. 아무리 단단한 암석이라도 모두 녹일 텐데 그런 곳에 어떻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삼촌은 거드름을 피우며 내 주장을 반박했다.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어떤 학설도 새로운 학설로 바뀔 수 있으니까. 이전에 우주 공간의 온도는 끝없이 내려간다고 여겼잖니? 그런데 지금은 대기권에서 가장 추운 곳도 영하 50도 아래는 내려가지 않는다고 알려졌어. 지구 내부의 온도도 마찬가지야. 누가 확신할 수 있지?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깊이부터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은 가능성도 있는 거야. 삼촌은 학자답게 문제를 가설로 만들어 버렸다. 나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대화를 마쳤고 머리를 식히러 밖으로 나갔다. 저 멀리 귀여운 그라우벤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라우벤과 나는 삼촌 몰래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 가까이 다가온 그라우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그러자 그라우벤이 눈을 반짝이며 입을 열었다. 악셀, 틀림없이
멋진 여행이 될 거예요. 학자의 조카에게 딱 어울리는 모험이걸요. 나도 따라가고 싶지만 오히려 방해가 되겠죠. 세상에 이럴 수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런 위험한 모험에 나서기를 바라다니. 나는 무척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와 보니 삼촌은 짐 굽는 사이를 뛰어다니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악셀, 아직까지 가방도 안 꾸리고 뭐라는 거냐? 정말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 모레 새벽에 떠날 거야. 나는 두려움에 힘싸여 내 방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결국 이틀 뒤 삼촌과 함께 마차에 올랐다.